강원도 작은 산골 마을. 아직 봄이 완전히 오지 않은 듯 찬바람이 불어오고 산등성이엔 옅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곳은 오래된 기억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고 이준서에게는 결코 잊히지 않을 날들이 쌓인 땅이었다. 서울에서 활동하던 이준서와 그의 쌍둥이 동생 이민재는 어머니 윤미자의 고향인 이 마을로 몇 년 만에 내려왔다. 표면상 이유는 휴식이었다. 하지만 둘 다 알았다. 이 방문은 단지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형, 아직도 여기는 똑같아. 민재가 자동차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논밭과 고삿길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서는 운전대를 잡은 채 미소를 지었다. 그래, 시간이 멈춘 것 같아. 그러나 이곳에선 그들의 인생을 바꿔 놓을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얼굴부터 키, 목소리, 심지어 손의 생김새까지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은 쌍둥이였다. 하지만 성격만큼은 완전히 달랐다. 준서는 말수가 적고 늘 조심스러운 반면 민재는 직설적이고 충동적이었다. 몇 년 전 서울 외곽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두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급커브길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민재는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날 이후로 준서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이 남았다. 민재의 왼쪽 어깨에 남은 깊은 상처는 그날을 상기시키는 증표였다. 민재가 깨어났을 때 준서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형, 괜찮아. 나 멀쩡해. 민재는 그렇게 말했지만 준서는 알았다. 자신이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동생이 그렇게 다치진 않았을 거라는 걸. 그 죄책감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를 옥죄고 있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두 사람은 어머니의 부탁으로 시장에 들렀다. 시장은 작았지만 생기 있었다. 노란색 천막 아래서 다양한 농산물과 꽃이 진열되어 있었고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이곳의 평온함을 깨우는 듯했다. 바로 그때 준서의 시야에 한 여인이 들어왔다. 한소연. 짙은 갈색 머리를 단정히 묶고 연한 색의 린넨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묘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으나 깊었다. 마치 감춰진 이야기를 품고 있는 바다처럼. 민재가 먼저 그녀를 발견하고 나섰다. 저기, 예쁘지 않아?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엔 미묘한 감정이 떠올랐다. 뭐 드릴까요? 소연이 웃으며 물었다. 그녀의 미소는 바람에 실린 들꽃, 향기처럼 순하고 투명했다. 글쎄요. 마음을 좀 사고 싶은데요. 민재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소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서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 재주가 좋나요? 그녀는 준서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그쪽은요? 준서는 당황한 듯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냥 같이 온 사람입니다. 그 짧은 순간 소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조용한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낯선 따뜻함 때문이었을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말없이 마루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침묵이 내려앉았다. 형,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 마음에 들지? 준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그래. 그 짧은 대화 속에 형제의 첫 균열이 일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준서는 소연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시장에서 꽃을 팔았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넬 때마다 그 미소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슬픔이 깃들어 있음을 준서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어느 날 밤 민재가 다시 말을 꺼냈다. 형, 우리 이번엔 형이 양보 안 해주면 안 될까? 뭐? 아니, 내가 먼저 말을 걸었잖아. 그리고 그녀랑 더 잘 어울리는 건 나야. 준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이건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다. 형제의 관계, 죄책감, 욕망, 그리고 선택이 얽힌 순간이었다. 하지만 정작 소연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두 사람 중 누구도 그녀의 인생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아직은. 그날 밤 준서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마을 어귀의 벚나무 아래에서 그는 멈춰 섰다. 꽃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마음이 아렸다. 내가 양보하면 민재는 행복해질까? 아니면 우리 셋 다 무너질까?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건 운명을 건 선택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로 준서는 매일 아침 시장으로 향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다.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너무도 분명했다. 한소연, 그녀를 보기 위해서였다. 시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녀의 꽃가게였다. 소연은 작은 트럭을 개조한 꽃차를 몰고 매일 다른 색의 꽃들을 진열했다. 장미, 튤립, 안개꽃, 프리지아.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색들은 마치 그녀의 감정을 대신 말해주는 듯했다. 어느 날 아침, 소연이 조용히 꽃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준서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다가갔다. 오늘도 꽃이 예쁘네요. 소연이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 이준서 씨. 또 오셨네요. 그녀의 말투는 늘 부드러웠지만 오늘따라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혹시 도와드려도 될까요? 소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프리지아는 줄기가 약해서 조심해야 해요. 그날 준서는 처음으로 그녀와 함께 꽃을 다듬고 줄기를 물에 꽂고 햇살을 가리는 천을 펼치는 시간을 보냈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듯했고 그는 그 속에서 오래 있고 지냈던 평온함을 느꼈다. 그날 저녁 민재는 다소 들뜬 얼굴로 돌아왔다. 형, 나 오늘 그녀랑 얘기했어. 좀 길게. 준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그녀가 말하더라고. 예전엔 서울에서 잠깐 살았대. 엄마 병 간호하느라 돌아왔다고. 그래. 근데 뭔가 슬퍼 보이더라. 형도 그렇게 느껴?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소연의 웃음 너머에는 오래된 슬픔이 깃들어 있다는 걸. 며칠 뒤 민재가 뜻밖의 말을 꺼냈다. 형, 우리 둘 다 진심이잖아. 준서는 그를 바라봤다. 그러니까 이번엔 누가 양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할지도 몰라. 무슨 말이야? 우리 둘 다 그녀를 사랑하잖아. 근데 우린 똑같이 생겼고 아무도 구별 못하지. 그녀가 우리를 동시에 사랑하게 할 수 있다면? 준서는 당황해서 눈살을 찌푸렸다. 장난하나? 진심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형이든 나든 누가 포기하면 결국 한 사람은 무너질 거야. 하지만 그건 그녀를 속이는 일이야. 혹시 그녀가 끝까지 모른다면? 준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동생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다. 어리석지만 간절한, 그리고 위험한 진심. 며칠 뒤 준서는 시장에서 소연을 다시 만났다. 그날따라 그녀의 표정은 무거워 보였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웃었다. 엄마 상태가 조금 나빠졌어요. 병원비도 점점 부담되고요. 그녀의 말에 준서는 마음이 아려왔다. 그는 문득 이 여인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단순한 호감 이상의 감정이 싹튼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민재와 준서는 다시 마주 앉았다. 집안은 조용했고 형제의 눈빛은 무거웠다. 형, 그녀를 놓칠 수 없어. 나도 그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재가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 둘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순서를 정해서 그녀 앞에 나타나는 사람은 항상 하나, 다른 한 명은 사라져. 그녀가 의심하지 않도록 행동, 말투, 모든 걸 공유하고 기억해.
철저하게 준비해서 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지. 준서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말이 안 돼, 위험해. 그녀를 포기할 수 있어? 그 질문 앞에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후 꽃가게 앞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시간.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소연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소연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아늑했고 창밖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준서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다. 소연 씨, 제가 감정을 숨기려 해도 도저히 안 되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진심으로요. 소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조용히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조금씩 기대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준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녀가 사랑하게 된 이준서가 항상 같은 이준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이후 소연과 준서는 자주 마주쳤다.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고 시장이 끝난 뒤 짧은 산책을 하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조용한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연은 신경 쓰지 않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편안함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사랑하게 된 남자가 언제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의 교대는 조심스러웠다. 준서와 민재는 수많은 대화를 통해 행동, 말투, 습관 등을 공유했다. 민재는 형의 말투를 흉내내며 거울 앞에서 연습했고, 준서는 소연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철저히 메모하며 민재에게 전했다. 둘은 하나의 인물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민재는 형의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한소연 씨, 오늘도 꽃이 참 예쁘네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연습했다. 거울 속 그의 모습은 준서와 다를 바 없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그날 저녁, 민재는 처음으로 소연 앞에 준서로 섰다. 그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따뜻하다고 느꼈다. 민재는 형보다 더 적극적이고 다정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이끌어갔다. 소연은 처음에는 약간 놀랐지만 곧 그의 변화된 태도에 마음이 끌렸다. 오늘은 뭔가 다르시네요.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녀가 웃으며 말하자 민재는 가볍게 웃었다.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교대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민재는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주말 저녁에 준서로서 소연을 만났다. 그 외의 시간은 준서가 맡았다. 모든 것은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감정은 나눌 수 없는 것이었다. 민재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처음엔 단지 형과의 약속이었고 공평한 기회라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었다. 소연의 웃음, 그녀의 손길, 그녀의 말투 하나하나가 민재의 마음을 자극했다. 그는 더 오래, 더 자주 그녀 곁에 있고 싶었다. 어느 날, 교대 시간이 되었음에도 민재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준서는 초조하게 그를 기다렸다. 밤이 깊어질 무렵,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섰다. 왜 이렇게 늦었어? 준서가 다그치듯 물었다. 조금만 더 있고 싶었어. 우리 규칙 잊었어? 소연 씨는 아무것도 모르게 해야 해. 형.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강하고 어딘가 위험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녀가 말했어. 요즘 더 따뜻해졌다고. 예전보다 더 잘 통한다고. 형, 그건 나야. 순간 준서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건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었다. 형제 사이의 균열이었다. 며칠 뒤 소연은 집 앞에서 준서를 붙잡았다. 혹시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왜요? 가끔 당신이 너무 다르게 느껴져요. 말투도 눈빛도 뭔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준서는 숨이 막혔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안심한 것은 아니었다. 그날 밤 준서는 민재와 다시 마주 앉았다. 이제 그만하자.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들킬 거야. 그녀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 그럼 어떻게 해? 포기하라고? 형이 이기게 놔두라고? 민재의 눈빛은 매서웠다. 이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야. 우린 지금 한 사람을 속이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나를 원해. 형이 아니라. 그건 사실이야. 준서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아팠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민재는 이 관계에서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소연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누군가 그녀의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두고 간 것이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같은 사람일까요? 그녀는 그 글을 읽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점 알아차리고 있었다. 자신이 몰랐던 어떤 진실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의 마음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소연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녀는 자주 꿈을 꾸었다. 한 남자가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고 있다. 그런데 꿈속에서 문득 그의 눈동자가 변한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가 같은 얼굴을 한 채 뒤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 소연은 꿈에서 깨고 나면 항상 심장이 두근거렸다. 왜 같은 얼굴이 겹쳐 보일까? 그녀는 그 의문을 떨쳐내려 했지만 작은 의심들은 날마다 자라났다. 최근 들어 준서의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어떤 날은 그의 시선이 깊고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또 어떤 날은 훨씬 다정하고 적극적이었다. 심지어 웃는 법조차 달랐다. 어느 날 소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서 일하는 후배 미정을 만났다. 언니,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소연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조금 피곤해서 그래. 엄마 병간호도 있고. 근데 언니 남자친구분 말이에요. 응. 며칠 전 시장에서 봤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말투도 다르고 분위기도 완전 달라서 순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소연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정확히 언제 봤는데? 금요일 저녁쯤이요. 꽃트럭 근처에서요. 그날은 확실히 그녀가 준서의 행동에 의문을 느낀 날이었다. 그녀는 돌아와 곧장 메모장을 꺼냈다. 이준서 말투, 손잡는 방식, 걸음걸이, 눈맞춤. 소연은 준서를 만나며 느꼈던 차이점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점점 그 차이점은 늘어갔다. 그녀는 혼란 속에서도 하나의 가능성에 다가가고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시장 인근 문구점에서 작은 카메라를 구입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만큼 그 진실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거실 시계 뒤에 조그마한 렌즈를 설치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다. 며칠이 지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 장면을 확인하게 되었다. 화면 속 집에 들어오는 준서는 어딘가 낯설었다. 걸음걸이는 다소 거칠고 웃을 때는 눈이 완전히 접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오른손잡이였다. 하지만 소연이 알고 있는 이준서는 분명 왼손잡이였다. 그녀는 카메라를 멈추고 가만히 침대에 앉았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름은 같고 얼굴은 같지만 다른 사람. 이준서. 그리고 또 다른 이준서. 이민재. 그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다. 심장은 마치 칼날 위를 걷는 듯 불안정했고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조용히 민재에게 연락을 했다. 준서로 알고 있는 그에게 오늘 저녁 우리 집에 들르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날 밤 그는 소연의 집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차려입은 셔츠에 말끔한 머리. 그러나 그녀는 이미 그의 움직임만으로도 그가 민재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소연은 차를 내오며 말했다. 이준서 씨는 왼손잡이시죠? 그는 잠시 멈칫했다. 네. 그런데 며칠 전엔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시던데요. 그는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양손잡이예요. 불편할 때 바꿔 쓰기도 하고요. 소연은 조용히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당신의 눈은 준서 씨와 달라요. 같은 눈동자인데 온도가 달라요. 그 순간 민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었군요. 언제부터였죠? 민재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처음부터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단지 형과 기회를 나누자고 했어요. 그런데 난 점점 당신에게 빠져들었어요. 형보다 더 오래, 더 깊게. 그래서 저를 속였나요? 둘이서? 미안해요. 소연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누굴 사랑한 것일까? 준서였을까? 아니면 민재였을까? 아니면 두 사람 모두였을까? 형은 몰랐어요. 그가 빠져나가자고 했을 때도 난 막지 않았어요. 당신이 이긴 거네요. 그 말에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린 모두 진 거예요. 소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고통, 그리고 여전히 꺼지지 않은 욕망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떠났다. 소연은 집안에 홀로 남아 천천히 커튼을 닫았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녀는 사랑을 했고, 동시에 속임수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 사랑이 거짓이라면 그녀의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할까?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고요히, 그리고 차갑게. 한소연은 며칠간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 전화기도 꺼두고 가게 문도 열지 않았다. 창밖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속인 두 사람을 떠올렸다. 똑같은 얼굴, 하지만 전혀 다른 영혼. 그녀는 분명 한 사람을 사랑한 줄 알았지만 지금은 그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이준서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다. 조용하고 따뜻했던 말투,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해주던 눈빛, 그리고 손끝의 온기.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이 진짜로 존재했는지 아니면 조작된 퍼즐 조각이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며칠 후, 소연은 병원을 찾았다. 이유 없는 피로감, 속 메스꺼움, 불규칙한 생리.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권했고 그녀는 순순히 따랐다. 검사 결과는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임신하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확히 몇 주 정도인가요? 6주 차로 보입니다. 건강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진료실을 나선 그녀는 복도 끝에 멈춰 섰다. 벽에 기대어 숨을 가다듬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뿐이었다. 아기가 생겼다.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일까? 이 질문은 그녀의 내면을 깊이 찔러왔다. 정확히 언제, 누구와 함께였는지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 기억마저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시장에서 함께 웃던 사진, 벚꽃 나무 아래에서 찍은 셀카. 사진 속 남자는 항상 다정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 미소조차 구별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편지를 썼다. 이준서 씨에게.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조용하지만 묵직한 시선, 말없이 건네던 꽃 한 송이, 내 하루를 묻던 그 짧은 문장들. 나는 그 모든 것이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와 나눈 순간들이 진실이었는지, 그리고 나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버지인지, 당신이 자격이 있는지, 이제 나는 내 선택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부디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를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편지를 봉투에 넣어 문 앞에 두고 휴대폰을 꺼내 민재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다시는 보지 맙시다. 그녀는 그 순간 두 남자 모두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것은 상처받은 여자의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다. 단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다.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소연, 남편도 없이 애를 가졌대. 쌍둥이 형제랑 관련됐다던데. 요즘 세상도 참. 소연은 외출을 꺼렸다. 시장을 걷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쑥덕거렸다. 특히 이웃 아주머니 나씨는 매번 지나칠 때마다 소리내어 말했다. 혼자 사는 처녀가 밤마다 누굴 데려왔나 했더니 결국 일이 터졌네. 소연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해명하지 않았다. 이제 해명은 의미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 미자가 병원에서 쓰러졌다. 응급실로 실려간 그녀는 폐렴과 고혈압 증세를 보였다. 의사는 말했다. 입원이 필요합니다. 산모께서도 스트레스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연은 병원비를 걱정했다. 가게는 이미 며칠째 닫혀 있었고 그녀의 통장은 텅 비어 있었다. 그때 병실 앞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찾아왔다. 낯익은 그림자. 이준서였다. 그는 조용히 병실 앞에 서 있다가 그녀가 다가오자 고개를 들었다. 들어가 봐요. 어머니 걱정하시겠어요. 소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왔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도와주고 싶어서. 당신이 도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준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하지만 그래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소연은 깊이 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아예 사라지진 말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단 한 번만 아이의 얼굴을 보게 해줄게요. 그게 전부예요. 그 말에 준서는 입술을 꼭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었다. 작은 심장 하나가 그녀의 몸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거짓의 끝에서 피어난 단 하나의 진실이었다. 한소연은 새벽녘 마을을 떠났다. 짙은 안개가 마을 골목골목을 감싸고 있었고 그녀는 캐리어 하나와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조용히 터미널로 향했다. 가게 문에는 무기한 휴업이라는 손글씨 종이만 붙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마을에서 숨 쉴 수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 쑥덕이는 소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에 남겨진 기억들이 그녀를 옥죄었다. 서울행 첫 차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인천에 도착한 그녀는 미리 예약해둔 작은 원룸에 짐을 풀었다. 창문 밖으로는 바다가 보였다. 짠내와 바람 소리가 뒤섞인 도시는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오히려 그녀를 편안하게 했다. 아무도 그녀를 모르고 그녀도 아무와도 섞일 필요 없는 곳. 그곳이 지금의 그녀에겐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 소연은 근처의 작은 제과점에서 일을 구했다. 아침 일찍부터 반죽을 하고
빵을 굽고 포장을 했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고 몸은 늘 피곤했지만 그 피로함이 오히려 생각을 막아주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고요한 방 안에서 심장의 두근거림이 커져왔다. 배 속에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어떤 날은 그 존재가 위로였고 또 어떤 날은 커다란 공포였다. 병원에 다녀온 날 의사는 말했다. 아이의 심장 박동은 정상이지만 산모의 스트레스 수치가 높습니다. 아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모 자신부터 안정되셔야 해요. 마음이 평온하면 아이도 건강합니다. 소연은 병원에서 돌아오며 한 공원 벤치에 앉았다. 눈앞에는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고 엄마들은 그림자처럼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그런 어머니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익명의 번호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그가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나요?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틀 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그는 떠난 게 아니에요. 그를 찾을 수 있어요. 동해, 오래된 해변가 집. 기억나시죠?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 장소는 그녀조차도 잊고 지내던 기억 속 한 조각이었다. 예전에 준서와 함께 지나가며 언젠가 저런 집에서 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낡고 창백한 해변가의 집. 소연은 그 문자가 사실인지 의심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거세게 흔들렸다. 그날 밤 그녀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동해로 향하는 기차표를 예매했다. 진실을 외면한 채 살기엔 그녀의 삶이 너무 길었다. 단 한 번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했다. 그 진실이 아무리 잔혹하더라도 동해는 흐린 날씨였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하늘은 낮게 드리워졌다. 그녀는 문자의 주소를 따라 오래된 마을로 들어섰다. 폐허처럼 버려진 집들이 있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거리. 그리고 그녀는 그 집을 찾았다. 하얗게 바랜 외벽, 군데군데 벗겨진 페인트, 방충망이 찢어진 창문.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먼지투성이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 이곳에 살고 있다는 흔적이 분명히 있었다. 벽에 걸린 달력, 아직 따뜻한 찻잔,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 그녀는 숨을 죽이며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보았다. 이준서. 그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은 공허했고 수염은 듬성듬성 자라 있었다. 그녀의 인기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준서 씨.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그녀는 이상함을 느꼈다. 그의 눈엔 아무 감정도 없었다. 누구시죠? 그녀는 얼어붙었다. 소연이에요. 나예요. 기억 안 나요?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소연. 이름이 익숙하네요. 그녀는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여기에 있어도? 그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만 반응도 없었다. 어떤 남자가 나를 데려왔어요. 약을 먹었고 그 다음 기억이 잘 안 나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를 안았다. 괜찮아요. 이제 내가 데려갈게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순간 준서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다. 혹시 당신이 나를 사랑했던 사람인가요?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이준서였는지 아니면 그와 닮은 그림자였는지. 한소연은 이준서를 인천으로 데려왔다. 작고 조용한 원룸에 침대를 하나 더 들여놓고 그의 머리를 잘라주고 수염을 깎아주었다. 병원에 데려가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그는 약물에 의한 기억 손상이 있었지만
뇌에는 구조적인 이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말했다. 정신적 충격과 약물 복용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은 서서히 돌아올 수 있어요. 단, 강제적으로 떠올리게 하려 하지는 마세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다릴게요. 그녀는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준서와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때때로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낯선 장소에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지켜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불쑥 물었다. 나, 당신을 아프게 했었나요? 소연은 놀라 그를 바라봤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꿈속에서 어떤 여자가 울고 있었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고 그 여자는 나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게 당신 같았어요. 소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얼굴을 한 다른 사람이 그랬어요. 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소연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직 그의 기억은 불완전했고 그녀는 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그날 저녁, 그녀는 우편함에서 또 하나의 익명편지를 발견했다.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나? 돌아오면 연락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발신인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문장의 끝에서 느껴지는 숨소리마저 알 것 같았다. 이민재였다. 그는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다. 소연은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다 멈췄다. 모든 것이 아직 모호했다. 지금의 상황에서 민재를 고발하는 건 쉽지 않았다. 게다가 증거도 부족했다. 그녀는 그날 밤 준서가 잠든 뒤 침대 옆에서 조용히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꺼내보았다. 작고 동그란 형체 안에 또렷한 심장 박동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벽에 붙였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그 사진을 보며 물었다. 이게 뭐죠?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아이예요. 그는 잠시 말을 잊었다. 내 아이인가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어하지도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나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예요. 준서는 그 말을 곱씹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준서는 소연이 잠든 밤 혼자 산책을 나섰다. 인천 바닷가를 따라 걷다 어느 작은 골목 어귀에서 그는 문득 멈춰 섰다. 낡은 벽면에 붙어있는 오래된 포스터, 습기 찬 공기, 그리고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자국 소리. 갑자기 머릿속이 아찔해졌다. 어딘가에서 본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비가 오던 밤, 형과 다퉜던 기억, 형을 부축해 어딘가로 데려갔던 순간, 침대 위에 누운 형, 눈을 감고 말없이 누워있던 모습. 그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형, 내가 뭐를 한 거지? 소연은 그날 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준서를 찾으러 나섰다. 해안가 벤치에 웅크려 있는 그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한 걸음에 달려가 그를 감쌌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게 돌아오고 있어요. 소연은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기억이 돌아오면 우린 함께 진실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끝낼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이제 확실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느 골목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우산을 들지 않은 채 긴 코트를 입고 조용히 서 있던 그 남자. 이민재였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웃고 있었다. 기억이 돌아온다고? 좋아. 그럼 이제 시작이지.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초여름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한소연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기 심장 박동에 약간의 불규칙이 감지됐습니다. 선천적 요인일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양쪽의 유전 병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정확히 어떤 검사가 필요한가요? 부모 양쪽의 유전자 정밀 검사입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기 전 조기 대처가 필요하거든요.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그 단어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었다. 그녀는 병원을 나와 한참을 거리에 멈춰 섰다. 갑자기 세상이 멀게 느껴졌다. 아이의 생명을 위해선 반드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다. 집에 돌아와 준서에게 진실을 말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의사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대요. 아빠와 엄마 양쪽 모두에. 준서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하면 되죠. 소연은 망설이며 말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준서는 침묵했고 소연도 그 침묵을 해치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 후 그는 입을 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민재와도 검사를 받아야 해요.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람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거군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를 지키기 위한 일이에요. 준서는 눈을 감고 말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죠. 그날 밤 그는 혼자 동해로 떠났다. 마지막으로 민재의 흔적이 있던 해안가 마을로.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그는 오래된 모텔에서 민재를 찾았다. 더 말라 있었고 눈빛은 전보다 어두웠다. 하지만 여전히 준서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형, 드디어 기억났구나. 아이에 대해 검사할 필요가 있어. 지금은 말다툼할 때가 아니야. 민재는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다. 이젠 그렇게 나를 필요로 해? 아이 때문에? 아이에게 심장 문제가 생겼어. 내가 아버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럴 수도 있겠지. 솔직히 나도 모르겠거든. 준서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병원에서 검사만 받으면 돼. 결과만 필요해.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소연을 직접 만나게 해줘. 안 돼. 그럼 나도 검사 안 해. 준서는 분노로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이기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었다. 결국 소연은 준서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단 한 번, 병원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며칠 후 세 사람은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마주했다. 민재는 깔끔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지만 눈빛은 여전히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소연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접수 창구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검사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민재는 그녀 옆에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도 날 그렇게 보나? 나도 그 아이를 사랑했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종이에 사인하고 검사실로 걸음을 옮겼다. 검사는 조용히 이루어졌고 결과는 일주일 뒤 나올 예정이었다. 병원 앞 민재는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다. 형이 내 곁에 있는 게 정답일까? 난 아직도 그 답을 모르겠어. 소연은 그제야 그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눈빛으로. 정답은 없어도. 다만 다시는 거짓으로 누군가의 삶을 흔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택시를 타고 떠났다. 그날 밤 그녀는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다시 벽에 붙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는 널 지킬 거야. 어떤 선택이든 너만은 절대.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병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진료실 문 앞에서 준서와 민재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결과지를 받았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는 다행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아버지는 이민재 씨로 확인됐습니다. 순간 방 안이 정적에 잠겼다. 준서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고 소연은 고개를 떨궜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내가 아버지구나. 그 목소리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오직 어딘가 모를 허무였다. 소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당신이 아버지일지라도 양육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내 아이니까. 내 책임이고 내 선택이에요. 민재는 웃었다. 그 웃음엔 쓴맛이 배어 있었다. 그럼 그게 내버리겠지. 소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 문을 나섰다. 바람이 불었고 그녀의 치맛자락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진실을 마주했고 아이를 지켜냈으며 이제는 한 발짝씩 앞으로 걸어가야 했다. 그 아이의 심장은 작고 여렸지만 소연은 알았다. 그 심장은 거짓의 끝에서 태어난 단 하나의 진실이었다. 병원을 나선 소연은 강한 햇빛 아래서 한참을 멈춰 섰다. 가슴속에 깊이 내려앉은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지만 여전히 뿌리 깊은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기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민재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 진실마저도 이제는 그녀의 인생 일부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준서는 조용히 소연에게 말했다. 내가 내 곁에 있지 않아도 괜찮아? 너와 아이만 무사하면 난 그걸로 충분해. 소연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나는 내 곁에 있을 거야. 아이에게 필요한 건 단지 유전자만이 아니야. 안정감, 책임, 사랑,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은 너야. 그날 이후 준서는 다시 예전처럼 소연과 함께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다. 초음파 진료에 동행하고 아이를 위한 작은 침대를 조립하며 함께 웃었다. 그 모든 순간이 조용히 그리고 깊이 그들 사이를 채워갔다. 하지만 민재는 달랐다. 그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에 억눌린 감정을 품은 채 홀로 지냈다. 그는 계속해서 소연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형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서는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남겨놓은 낡은 서랍 속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 끼어 있던 얇은 노트. 그는 무심코 펼쳤다가 눈을 멈추었다. 1989년 5월 3일. 쌍둥이 중 하나가 또 울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미자는 그들을 감싸려 하지만 나는 점점 그들과 멀어진다. 그 아이들이 내게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특히 민재는 나를 닮았다. 너무 닮았다. 그 아이가 결국 나처럼 어둠을 품게 될까 두렵다. 준서는 몇 장을 더 넘겼다. 1993년 11월 12일. 민재는 거짓말을 잘한다. 5살인데도 형을 흉내내며 선생님을 속인다. 준서는 항상 조용하고 참는다. 언젠가 이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긴다면 그건 나의 책임이다. 준서는 그 노트를 들고 민재를 찾아갔다. 낡은 고시원, 커튼도 없이 햇살이 드는 방. 민재는 여전히 거칠고 텅 빈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형이 무슨 말 하러 왔는지 알아? 내가 아이의 아버지라는 걸 부정하지 않겠어? 하지만 넌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 민재는 코웃음을 쳤다. 책임. 그게 뭐야?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감정이 아니야. 준서는 노트를 꺼내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아버지가 쓴 일기야. 널 두려워했어. 그리고 나 역시 지금 내가 무서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상처 준 걸 후회하지 않는 너.
민재는 노트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그것을 펼쳤다. 몇 줄을 읽고 나서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사람도 날 믿지 않았구나. 이젠 내가 결정해야 해. 계속 피할 건지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살아볼 건지. 민재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형, 나는 한 번도 형처럼 살아본 적 없어. 항상 형의 그림자였고 늘 형이 먼저였지. 그건 너의 시선이야. 우린 같았어. 똑같은 출발선에서 뛰었고 똑같이 아버지에게 상처받았지.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 마지막으로 나도 책임질 기회를 가질게. 아이를 위해서. 며칠 뒤 민재는 병원에 자발적으로 방문해 아이의 건강보험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다. 그는 아무런 조건도 내세우지 않았다. 단 한 번 조용히 소연을 찾아가 말했다. 아이 이름이 뭐든 목소리든 내가 남긴 흔적이 있어도 넌 두려워하지 마. 너는 엄마니까.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민재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전했다. 고마워요. 그리고 다시는 서로를 망치지 않기를 바라요. 민재는 대답 대신 조용히 돌아섰다. 그날 밤 소연은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꼈다. 진료 예정일보다 3주나 빨랐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준서와 민재는 거의 동시에 병원에 도착했다. 분만실 앞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랜 침묵 끝에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 나중에 아이가 누구를 아버지로 기억하든 너였으면 좋겠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아이가 선택할 거야. 우리는 이제 아이를 위해 살아야 해. 몇 시간 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다.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두 사람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다. 그 울음은 작고 떨렸지만 세상을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건 복잡하고 모순된 사랑에서 태어난 아이. 두 남자의 과거와 한 여자의 용기로부터 피어난 새로운 생명의 첫 번째 목소리였다. 아이의 이름은 하은이었다.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었다. 소연은 이름을 지으며 오래 고민했지만 결국 마음속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깊은 단어를 골랐다. 하은이는 작고 연약했지만 놀라울 만큼 강하게 울었고 또 금세 웃었다. 눈을 꼭 닮았다. 누구의 눈인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소연은 산후조리를 하며 매일매일 아이와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두려움과 분노, 혼란을 지나 이제 평온함이라는 삶의 모서리에 도착해 있었다. 준서는 병원 퇴원 이후도 곁을 지켰다. 밤중에 하은이 울면 안아서 달랬고 소연이 피곤할 땐 대신 이유식을 만들었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말없이 채워갔다. 민재는 멀찍이서 소식을 들었다. 그는 다시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고 소연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다만 매달 하은이 이름으로 병원비 일부를 입금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시간은 흐르고 하은이는 두 돌을 맞았다. 초라한 생일 파티였지만 소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하루였다. 그녀는 작은 케이크에 초를 꽂고 하은의 볼에 조용히 입을 맞췄다. 그날 밤 하은이 잠든 뒤 소연은 준서와 마주 앉았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은이가 점점 자라면 언젠간 물을 거예요. 아빠는 누구냐고? 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가 오면 진실을 말해야겠지. 무섭진 않아요? 준서는 작게 웃었다. 무서워.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면서 사는 거야. 소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엔 여전히 깊은 물과 같은 침묵이 있었고 오래된 상처의 흔적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했다. 그 안엔 사랑이 있었다.
이름을 가질 수 없는 사랑, 그러나 결코 가짜가 아니었던 사랑. 며칠 후, 민재가 조용히 나타났다. 그는 아무런 연락 없이 소연이 운영하는 작은 제과점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를 본 소연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차분하게 그를 맞았다. 오랜만이에요. 하은이 생일이었다고 들었어요. 늦었지만 축하하고 싶었어요. 그는 작고 낡은 책 하나를 건넸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이었다. 표지는 바랬지만 안의 글씨는 따뜻했다. 직접 쓴 거예요. 예전에 대학 시절에 써뒀던 거예요. 이제야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연은 고개를 숙이며 책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준서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민재와 눈이 마주쳤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준서는 조용히 말했다. 하은이를 위해서라면 난 이제 너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민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나 역시 형을 닮고 싶었어. 형처럼 살고 싶었고 결국 형이 되어버렸지. 가장 못된 방식으로.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떠날게. 이젠 진짜로. 세 사람의 시간을 더 이상 흔들지 않도록. 그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섰다.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소연과 준서는 말없이 서 있었다. 몇 달이 흘러 소연은 마을 보건소 앞에서 하은이와 함께 서 있었다. 오늘은 하은이의 첫 예방접종 날이었다. 간호사는 문서에 아버지 이름을 쓰도록 요청했지만 소연은 빈칸을 남겨두었다. 기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간호사가 걱정하듯 말했지만 소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하은이는 누군가의 이름을 빌리지 않아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소연은 하은이의 곁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민재가 주고 간 책이었다. 옛날 옛적 서로를 닮은 두 형제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세상을 지키려 했고 한 사람은 세상에 물들어갔죠. 하지만 결국 둘은 한 아이의 웃음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았답니다. 하은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조용히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그 순간 소연은 깨달았다. 가장 중요한 건 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부모란 존재는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매일 함께 살아가는 시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녀는 하은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사랑해, 우리 하은아. 너는 내게 온 가장 정직한 기적이야.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다. 거짓이 지나간 자리 위로 봄꽃이 피어나고 한 아이가 밝게 웃으며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걷고 있었다. 그 아이는 물었다. 아빠는 누구야?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말했다. 내가 웃을 수 있게 한 사람이란다.